금융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혁원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첫 번째 난으로서 7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갈지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드리는 기회는 처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금융인프라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들로서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기관으로서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 금융보안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크게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둘째, 작년과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셋째,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서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금융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긴밀히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7개 민간 유관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자본시장 모험자본 활성화를 주제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금융인프라 내실화를 주제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의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한국거래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은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선진 자본시장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파생상품 거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과 개인 기반 감시체계 도입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힘입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2025년도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026년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와 혁신에 기반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거래소는 첫 번째, 생산적 금융 전환, 두 번째,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세 번째,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기업 육성과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AI, 우주 등 첨단 기술 기업 상장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BDC 도입과 함께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모험 자본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시장 간 차별화, 다산 다사 구조 등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반영해서 증시 구조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고 기업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과 개인 기반 감시 체계 고도화로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부실 기업의 조속한 퇴출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 매출액 상장 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향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우려 기업에 대한 실질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실 기업을 조기에 퇴출해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결제 주기도 단축해서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영문 공시, 배당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수 거래수들과 같이 데이터 인덱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근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 상장 폐지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퇴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문 공시 의무화를 조기 시행해서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복 상장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과의 지역 경제 상생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가 부산에 자리 잡고 글로벌 중심지를 위한 도약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파생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투자자 대상 홍보를 확대하고 해양 분야를 포함한 부산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니즈에 부응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입니다. 예탁결제원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그리고 우려 사항 그리고 지역 공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추 인프라 기관으로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정책 실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간 결제 시차 불일치를 해소하며 LEI 발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선진 시장 수준의 증권 거래 및 결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 자본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장 주식과 조각 투자 거래의 결제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의 벤처넷 이용을 유도하여 정책 펀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펀드가 첨단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과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 정권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시기에 맞춰 토큰 정권 발행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및 보관 업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정권 결제 및 의결권 행사 인프라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선진국 시장의 투자자 친화적인 정권 거래 결제 제도 개편에 대응하여 결제 주기 단축, 거래 시간 연장과 관련되는 결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1월 전자주주총회 시행 일정에 맞추어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여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안전자산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투자 환경을 정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 자금 국내 유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 연금 청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투자용 국채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채 수요 다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부분과 향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9월 전자등록 제도 시행 이후에 5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회사의 전자등록 이용률은 제도 도입 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전자등록 전환 저해 요인과 유인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발행회사 대상 전자등록 제도에 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 특화 전자등록 기관 인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제2 전자등록 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의 안정성과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은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주주권 행사 전 과정의 암호화와 상시 보안 대응 체계 등 최고 수준의 IT 운영 보안 체계를 적용하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으로 이전 이후 지방시에 등 약 2천억 원을 납부하여 부산시의 세수 정대에 기여하였고 지역 인재 채용, 교육,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계속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성장금융 대표 허성무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성장금융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금융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한 모험 자본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의 금융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로봇 등 5대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펀드를 조성하여 출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 등 연속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정책 펀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기후기술, 회수시장 등 민간 투자가 소극적인 분야에도 책임감 있게 모금 자본을 마중물로 공급하겠습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신규 모펀드를 조성해 최소 3조 원 이상의 모험 자본을 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해 시장을 선진화하고 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험 자본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금융기관 등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선도 및 취약 분야의 정책형 펀드를 조성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컨더리 및 M&A 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자본 시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공급을 위한 기관 협력을 3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험 자본 공급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주요 정책 펀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의 전자증권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정부, 지자체, 정책기관, 민간금융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공공민간 재원으로 11조 모펀드를 만들어서 총 56조 원의 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등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해 주신 정보 공개 요구를 숙고하여 법령 및 계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름 안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에서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는 정책 수행 기관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앞둔 올해 정책 모펀드 전문 운용사로서 정부의 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융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기관 대상으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한국거래소, 작년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등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거래소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도 보면 여기서 과제도 나오는데 이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불신 계속돼 있고 과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외부 지적사항에서는 이제 합동대응단 확대, 그래서 이제 역량도 강화하고 조직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역할 분담을 보면 그래서 거래소가 제일 먼저 이 이상 징후들을 인지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진입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속하게 좀 적발을 하고 이제 조사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런 단계들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거래소에서 좀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 적발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2페이지에 나왔는데 신속하고 철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하겠다. 근데 이게 실제로 늦어지는 이유들이 이게 인력의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예,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절차가 일단 맨 먼저 감시 체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다음 심리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거래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상 징후에 대한 감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한 적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개인별 조사 권한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좌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조사가 좀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계좌별 조사에서 개인별 조사로 제도가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이 감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좀 더 분석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 조사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AI와 같은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에 의한 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AI에 의한 조사 역량의 또는 감시 역량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합동대응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인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간적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AI 기술 활용하고 게임 기반 감시하면 금년에는 한 어느 정도나 이제 빨라지게 되는 겁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하여간 뭐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한 3개월 정도에 가능한 한 좀 디텍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하여간 이런 거 크게 한번 변화해서 국민들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너무나 부실한 기업들이 너무 장기간 퇴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동성을 이게 저해하고 그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의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평가 요인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PPT 자료에도 보면 이제 금년부터죠. 금년부터 뭐 상장 그 유지 조건 뭐 이런 것도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걸로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규모들이 다 퇴출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저희가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29년 정도까지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한 230여 개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그 대상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상표 기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1,800개 정도 되고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상장된 기업 수가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15배, 미국이 15배 정도 많고 또 시가총액으로 보면 저희보다 한 30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상장 회사 수 기준으로 보면 한 2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2,800개 정도 되는 상장 회사에 한 230여 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 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시장에 비춰보면 상장 회사 수가 조금 저는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산다사라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가능한 한 자격 있는 기업들이 상장시키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게 퇴출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건전성 관리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총이나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의 뿐만 아니고 다양한 하여간 부실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로 친 추가적인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 지속 검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기업들이 불건전 경영에 따른 문제들이 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건전 경영에 따른 문제들에 의해서 현재는 사법 처리를 받고 있을 때
그 실질심사 대상을 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퇴출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 나갈 그럴 생각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ESG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회적인 그 감시 또는 요구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ESG 측면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상장 유지 관리와 관련된 제도들을 강화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갈등 요인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확실히 좀 변했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나온 코스피 기업 명문 공시 의무화 이 부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지금 한 33, 34%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이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이게 기업들의 부담이에요? 뭐예요? 저희가 해외 IR을 간다든지 하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지적을 하는 것이 한국의 이 영문 공시와 관련된 것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 지원해 주는 내부 조직이 좀 부족하다 하는 두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문 공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아무래도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면 인력적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주주 자체가 그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교육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그 기업 가치 제고 노력,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업 자체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당해 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거다 하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영문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라면 사실 요즘은 AI 통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거래소에서 그런 부분의 애로는 충분히 아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기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예탁결제원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오늘 이거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금융 인프라 기관들이니까 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이름을 갖고 이 기관이 뭘 하는지가 연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기관장님께서도 제일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우리 기관이 뭘 하는지를 어떻게 쉽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기회를 먼저 드릴 테니까 예탁결제원이 뭘 하는 곳인지 그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이름에 사실 저희들이 정권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정권을 빼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조금 더 오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권예탁결제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정권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탁과 결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예탁과 정권결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탁이라 하면 이제 발행된 주식 전체를 이제 중앙에다가 보관을 하고 계좌를 통해서 이제 거래될 때 계좌를 통해서만 주고받는 그런 게 이제 예탁 제도 중앙 예탁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을 넘겨주고 판 사람에게 돈을 자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제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관련된 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예탁 기능이 2019년에 전자증권 등록 제도로 바뀌면서 상장 회사는 다 전자증권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탁 기능이 거의 없어졌고요. 이제 전자증권 등록기관으로서 예탁 기능을 대체해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뭐 증권, 발행, 보관, 결제 전 과정들이 우리 예탁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거래도 신뢰 있게 거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재산권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뭐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탁 결제원은 제일 관심 있는 게 그 전자주주총회 이 시스템을 또 뒷받침을 하시는데 일단 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이게 그 의무화가 됐잖아요. 예. 이 의미가 뭐고 이거를 또 예탁 결제원이 어떻게 또 이제 이게 효과적으로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아마 이제 상장 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에게는 전자주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그 전자의결권 행사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주총은 현장에서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전자적으로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전자주총 시스템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제 저희들 한국 그 회사들이 주로 보면 3월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에 주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최대한 하나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자적으로 주총이 시행되면 아마 여러 기업을 동시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도 전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주들의 어떤 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인프라적으로 예탁 결제원이 뒷받침을 하는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크게는 해킹도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뭐 대신 누가 이렇게 위조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습니다. 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주총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돌발 요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주총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크게 우려하는 바는 이제 뭐 전산 장애라든지 통신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참석한 이후에 실제로 참석을 했는지 여부, 본인이 직접 계속 이 주총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임장 없이 뭐 자기 뭐 가족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대신 참석하게 하는데 위임장 없이 뭐 전자적으로 대신 참석했다든지 그런 어떤 관행적인 측면에서 행동 비헤이비어럴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총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본인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 접속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회사 주총 회사 자체를 전자주총 신청을 사전에 뭐 예약을 하게 하고 또 주총일에도 그 전자주총에 참석하는 그 주주들도 사전 그 신청을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이제 전자주총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전체 주주들의 한 최대 0.3% 정도 참석하는 걸로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전체 주주의 한 1% 정도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나 시스템 뭐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은 한 어느 정도나 지금 이제 전자주총 비용은 지금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자 의결권 그거 전자 투표 그거 시스템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이제 상장 그 자본 규모라든지 아니면 주주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에 관해서는 아마 전자주총은 이제 시스템 뭐 서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좀 달라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건 뭐 저기 상법 개정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주주 권익 보호라든지 뭐 이런 참여 확대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인프라적으로 뒷받침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까지 다 고려하셔서 좀 이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기업들 일부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예. 성공적으로 잘 이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상장 주식 전자등록 활성화. 예.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하려면 상장 시장뿐만 아니라 비상장 시장도 이게 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 이제 이 비상장 주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자등록 이런 걸 통해 갖고 안전하게 거래되고 신뢰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자등록 제도가 열려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여기에 등록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이 적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이제 뭐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비상장 회사 중에서 예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자등록하지 않고 실물로 종이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서 저희들에게 예탁하고 있는 예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비상장 회사 중에 전자등록한 거는 한 89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자등록이라는 게 보면 어떤 대량 유통을 전제로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하고 발행하고 그런 것들을 전제로 좀 만들어진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은 그렇게 유통이나 발행이 자주 있거나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전자등록해야 될 요인이 아마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회사에 이제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달 전에 사전 예고돼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한 달 후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심적인 어떤 저항으로 조금 작용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지 않습니다. 전자등록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평균 17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지 않은데 이제 전자등록을 하면 명의개설 회사, 대행회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최대한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평균 한 200만 원 정도인데 비상장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굉장히 좀 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납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예탁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전자등록으로 바꾸지 않는 거는 예탁과 전자등록이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뭐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게 뭐 아주 드러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떤 투명하게 이게 집에 그 주주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심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찾아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미 19년 9월에 이미 이 제도를 시행했고 시행했다는 것 자체는 이걸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된 거니까 네. 저도 그때 벤처 회의 갔더니 벤처 기업 한 4만 개 중 한 300개 정도만 이게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벤처 기업도 결국 이제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되려면 전자 등록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 예탁결제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 그 생산적 금융 대전환 토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이거나 아니면 관행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인 어떤 자금을 받는 어떤 벤처 회사라든지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등록을 좀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는 이제 보니까 그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이제 결국 결제라든지 뭐 이런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출현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탁결제원을 계속 그걸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또 보면 이제 STO 이 증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그 제도 내에서 점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조금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 레거시 시스템하고 또 그 미러링이나 이런 걸 통해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스무드하게 지원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 테스트도 일단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STO 관련해서는 법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이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준비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 그 시큐리티 토큰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결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든지 뭐 약간 기존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스템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기술이라든지 환경이 계속 급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예탁결제원도 굉장히 미래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해서 그런 걸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성장금융. 네. 네, 성장금융도 한번 기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성장금융은 이제 10년 된 회사입니다. 그 맨 처음에 그 창업, 성장, 회수 재기, 기업의 전주기 투자를 위해서 중심은 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 중심이 되겠지만 그 전주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부 재정을 일부 받지만 주로 공공과 민간에서 자금을 조정해서 저희가 비슷한 회사가 한국벤처투자라고 있는데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이제 재정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공 민간 자금을 가지고 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하는 그 초기 및 벤처 창업에 투자하는 그 바로 뒷단 기업의 성장 스케일업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저희의 롤을 좀 더 넓혀서 정부의 정책을 투자로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요즘에 보면 뭐 중견기업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기후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 지역 인프라 투자 이런 넓은 범위의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벤처 시장에 모험 자본 공급하는. 예, 저희 네? 저희 주 목적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그 지방균형 활성화 예, 뭐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고 또 우리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근데 이 성장금융이 이 지방에 대한 투자나 균형 발전 이런 걸 뒷받침하거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6천억 이 부분만 보이는데 그거 말고도 지역과 연계해서 성장금융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기제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대표적인 거는 뭐 지역 활성화 펀드가 제 대표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산시랑 같이 하는 부산 그 중소 중견기업 투자하는 모펀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또 지역 중심 벤처 펀드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이 좀 더 좋아져야지 저희의 그 미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지역 투자를 좀 늘려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라든지 필요성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이게 뭐 지방에 대한 투자, 회수 시장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예. 강조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주시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전략적으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유념해서 저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 보니까 펀드 있고 성장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모태펀드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예.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연계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국민성장펀드 이제 이번에 대대적으로 예. 하는데 이 부분과 그 성장금융이 어떻게 연계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는 저는 이제 보면 그 세 개의 두 개의 건물에 3계층으로 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대출, 2층은 인프라, 3층은 지분 투자고 3층에서의 15조가 직접 투자, 35조가 간접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조는 아마 산업은행에서 큰 투자를 중심으로 할 거고 35조의 간접 투자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 투자하는 그 민간 협력 노하우 체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아마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중복되지 않고 서로 간에 다 역할 분담하면서 시너지 예. 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요 일부 파트 마감하기 전에 그 예탁 결제는 보니까 그 지역사회 공헌에서 부산 쪽의 세수 중대 지역 인재 채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들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실 거래소가 부산으로 간 거는 제일 먼저였잖아요. 그리고 제일 오래됐고 그런 측면에서 다들 요즘 이제 지방 이전 기관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잘 거기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게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아니면 이 채용, 뭐 세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 효과 그런 것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그 지역 균형 발전 법령에 따라서 이전하기 전에 이전한 기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만 한 25% 정도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부산 경남 인재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에 거래소가 단일 거래소 체제 하에서 나름대로 유보된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보된 이익을 가지고 저희 국민 행복재단이라는 거를 한 2천억 규모로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한 500억 정도 더 출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고 뭐 아무래도 저희가 부산 지역에 내려가 있는 관련 기관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오래됐고 또 사이즈도 크고 해서 부산 지역에서의 기대도 좀 사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다다익선이라고 하여간 그 지역 그 경제나 또 사회에서는 좀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가능한 하여간 저희도 이제 올해가 작년이 이제 부산 내려간 지 20년이 됐고 올해 거래소가 만들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좀 더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직원분들이 이제 다 부산에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떠세요? 원래 세 개 기관이 합쳐져서 현재 한국거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선물거래소가 파생시장을 주로 담당하는 선물거래소는 처음서부터 부산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선물거래소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부산 경남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선물거래소나 또는 미래 본부나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착에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사람들은 순환근무에 따라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한국거래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가능한 한 서울에서 근무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근데 요새 특히 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부산에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몇 명이다. 이렇게 한 20명 정도 10명, 20명 정도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늘 미달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경쟁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는 젊은 사원들이니까 그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가 아직 전제되지 않는 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생활 거주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또 부산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서 오히려 지원자가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서는 그런 경쟁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도 그 지역균형 발전 법령에 따라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 또 특히 저희가 부산이나 경남의 인재들이 좀 많이 이 한국거래소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과 어떻게 계속 융합하고 상생하고 지역의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럼 1부 순서를 마치고 자 2부에서는 금융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유삼 신용정보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신용정보원장 최유삼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용정보원은 일단 한마디로 이제 금융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그 일반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하루에 3,300억 건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성이긴 한데 약 2천만 건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 토탈 합해서 5천만 건 정도 이후가 공급이 데이터가 금융권에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기본적인 책무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우리 금융권 내에서 자금이 돌도록 충분한 데이터와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몇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은 괜찮은데 또 하나 좀 빠진 게 있는 부분이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 성장성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보다 정밀하게 그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기술금융 고도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업과 성장기업을 발굴하는 기술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부분도 있는데 탄소 배출량 DB도 구축을 함으로써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게 좀 더 비용 절감도 되고 표준화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량에도 저희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신용 등급은 낮지만 상장성이 좀 미래 전망성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위험과 기회를 함께 보는 입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당연히 소상공인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현재의 본인의 상황을 진단을 하고 앞으로 본인이 직면할 미래의 매출 흐름과 대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또 시나리오별로 진단 내비게이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당장은 못하고 올 하반기까지 꾸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마이데이터 에이전트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요청에 따라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한 기관만 거래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뭐 빠르면 뭐 상반기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6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임대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는 금지 단계인데 1인 250만 원 한도입니다. 그 생계비 한 계좌 정보를 그 전 금융권 공유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에도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과 그 모두의 AI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습용 DB를, 뭐 진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가공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용 DB를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를 할 경우에 특히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만든, 저희가 공급한 데이터, 뭐 익명 데이터입니다. 가짜 데이터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 신용평가 모형을 스스로 개발해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국민용 서비스인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금융기관들에 대한 그 금융기관들이 뭐 좀 생성형 모형 또 대출 모형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 내용이 그 다양한 글로벌 모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주고 또 그 중에서 안전성 검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큐레이션해서 선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대한 또 업계하고 워킹그룹도 개선을 하고 또 일반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지금보다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올해 내내 공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부 기관에 따른 제적 사항을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현재 채권자 변동 시스템이 있는데, 채권자 변동 시스템은 뭐냐면 금융기관들은 접속은 안 되고 일반 소비자가 자기의 정보가 뭐가 있는지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채권자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뭐 대부업체가 누구한테 대출을 넘기고 또 은행이 또 넘기기도 하는데, 본인의 그 채권자가 누가 변동이 됐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의 연체 상황이 얼마큼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종결이 돼서 굳이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채권자 변동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자 변동 시스템이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1년 했고 또 24년에 채권자 변동 시스템이 10월 달에 그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약간 개비를 했습니다. 개편을 했고, 그런데 개편을 했지만 그 국회에서 현행 시스템이 접근하는데 뭐 2중 3중으로 또 본인 인증을 하고 너무 불편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인증 자체가 좀 번잡하기 때문에 인증을 좀 간소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용도가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한 5,000명 정도로 5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좀 금융위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사안인데, 그 비대면 환경이 한편으로는 그 어떤 공백을 또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여신 거래와 수신 계좌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그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SKT였던가요? 그때 한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좀 불안에 쌓였고, 지금 현재로는 그 300건 이상 그 나름대로 활발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상원 금융보안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입니다. 저희 금융보안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도에 설립된 금융보안 전담기구로서 금융권 통합보안 관제,
침해 사고 대응 및 조사, 금융회사 및 신IT에 대한 보안 평가 및 검증,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금융보안원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한 발 앞선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공격 탐지 체계입니다. IT 복잡함이 공격 고도화에 대비하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 및 대응하는 ASM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해커의 대량 공격 정보를 AI로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는 보안 관제 AI 에이전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및 정보 수집 분석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 채널 확대 및 AI 기반 분석을 고도화하여 금융회사에 맞춤형 위협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안 패치를 적시에 적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종합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커의 관점에서 모의 공격하여 숨겨진 취약점을 발견하는 모의 해킹 조직을 팀에서 부로 확대하고 램섬웨어 등 최신 공격을 반영하고 상시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보이시피싱 정보 공유 분석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이시피싱 AI 플랫폼을 참여 대상을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연동도 확대하며 은행권 공동 보이시피싱 탐지 AI 모델을 조속히 개발 완료하고 중소금융회사에 특화된 AI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이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 신뢰에 기반한 금융권의 AX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AI 개발 운영을 위해 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고 AI 모델 신뢰성 제고를 위해 AI 모델 보안성 신뢰성 평가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AI 데이터 학습을 위해 데이터 익명성 평가를 기존의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격자의 시각에서 AI 서비스를 모의 공격하는 AI 레드티밍을 본격 실시하고 중소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생성형 AI 보안 도구 활용 모범 사례도 제시하겠습니다. 디지털 보안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원사로 가입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블록체인 특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입법에 맞추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보안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 등을 반영한 보안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GA 등 개인정보 수탁적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점검 확대, GA 특화 보안 서비스 제공 등 3자 관련 보안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금융권 보안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진화된 보안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사회이사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경영진 보안 전문성을 함양하고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성숙한 보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에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도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자사 보안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 개선하도록 금융보안 수준 진단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보안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AI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 클라우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권이 신기술 특화에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해킹 대회 확대 및 보안 아카데미 내실화 등을 통해 미래 보안 전문가 및 인재도 양성하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보호 상시평가 항목에 모의 해킹을 추가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도 병행하여 상시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개인정보 관련 내부 통제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핸드북 발간, 세미나 개최, 전문가 양성 과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금융보안원은 오늘 보고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여 금융권의 금융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보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창원 보험개발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보험개발원 허창원입니다. 보험개발원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 176조에 근거해서 보험료율 산출 기관으로서 보험 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보험료 산출, 검증, 보험 통계, 그리고 보험 관련 전산망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업무를 철저히 하는 그 토대 위에서 202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24 서비스 확산으로 보험 소비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손24를 통해 복잡한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류를 뗄 필요가 없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손24는 국내 모든 보험사와 우체국까지 연계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관계없이 원스톱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10월에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 작년 말까지 누적으로 회원 가입자 272만 명, 보험금 청구 125만 건을 달성해서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은 금년 말에는 약 900만 건의 청구 건수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손24 연계되는 요양기관은 약 2만 6천 개로서 25% 정도입니다. 참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체 요양기관은 저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다시피 10만 약 5천여 개인데 그중에서 약 2만 6천 개밖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보다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의학단체를 비롯해서 EMR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병의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험업권 차원에서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급가속, 급감속, 신호위반 등 운전습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연간 90억 건씩 데이터가 집적되고 있는데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데이터와 유통, 신용카드 등 타 업권의 데이터를 결합 분석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보험 상품을 도출하고 이를 보험업계와 공유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누수 예방을 통해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선량한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규모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서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돌 시험 등을 통해서 경미사고 탑승자의 상해 정도를 공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손상 차량 사진 등 다양한 자료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차량 수리비의 중복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금 편취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경제학도가 아닌 공학도들이 거기에 잔뜩 포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와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인 배상책임보험. 무슨 말인가 하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의 무자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나와 타인을 동시에 보호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는 정책보험,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심리 피해를 보장하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등 생활 밀착형 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보험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저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그 예를 못 들어드렸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 들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다든가 묻지마 폭행, 퍽치기 또는 1년에 연간 우리나라에서 약 2만여 건의 개물림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시민의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보험을 우리 동네 무료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공짜보험, 우리 동네 무료보험.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보험개발원에서는 동남아시아 7개국과 미얀마를 빼고는 다 MOU를 체결해서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등 8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교류를 정례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K보험 인프라를 적극 전파해서 그 길을 따라 우리 국내 보험사가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 보험 통계 집적 활용 시스템이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개발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원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금융결제원이 설립된 목적이랄까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 및 기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해서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86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러한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정보 중개 업무, 금융데이터 업무, 금융인증 및 신원 확인 업무, 국가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해외 협력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결제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국정과제 연계사업과 여타 주요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과제 첫 번째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 및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는 대출 갈아타기 확대입니다. 현재 개인 대상인 서비스를 개인 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대출에 이어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역시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마이데이터 중개 업무 확대입니다. 기구축된 중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리나 요구권을 활성화하고 개인 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은행 대리업 중개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은행 영업점 감소에 대응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은행, 우체국 등과 협력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부 과제는 대한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지급결제 데이터를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과 소상공인, 신파일러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점 추진 과제는 금융권 AX 확산 및 AI를 활용한 금융범죄 대응 지원입니다. 그중 첫 번째 세부 과제는 정부의 AI 전략 사업 참여입니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AI 전문 기업과 함께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AI 모델의 금융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의 금융권 공동 자금 세탁 방지 대응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축적한 데이터와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은행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경우 자금 세탁 거래의 탐지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만큼 은행권 협의가 마무리되면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의 여타 주요 사업계획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입니다. 금융결제원이 해외 지급결제기관과 연계하여 여행객들의 지급결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QR결제 서비스는 곧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베트남, 태국 등으로 연계 국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은 은행 공동 본인 확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고객이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른 은행이나 이용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휴대폰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인증시장에서 고객들의 본인 확인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금융위원장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호는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예전에 금융거래 이쪽만 했다면 이제 비금융거래 정보까지 확장을 하시고 또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또 대응하시고. 근데 여기서 강조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신용평가 모델 새로 구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현재 신용도는 낮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려서 진짜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 잠재력에 맞는 신용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 할 때 가장 큰 애로요인이 뭐 정보의 수집입니까 아니면 평가 정보에 대한 평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그 소상공인 자체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데이터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하고 따라서 일단 저번에 할 일이 전담 조직을 좀 간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국가통계데이터처, 근로복지공단 그 몇 개 기관들과 또 저희가 또 금융권 내에서 쓰지 않는 정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분기 중에는 이 모아진 데이터가 다는 아니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모형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과 위험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입체적 평가 모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이제 모형만 개발한다고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이 실제로 현장에 딜리버리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 전달이 되기 위해서 그 전달하는 기반을 올 6월까지 속도를 좀 내보자 하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런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현장에 진짜 작동할 거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금융위하고 좀 상의를 좀 했는데 파일럿 테스트를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기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형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활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금융기관한테 이거를 뭐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활용 주체는 은행과 시비사들이 활용 주체가 되고요. 근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인 그 모형을 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좀 공유를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도 필요하고 또 은행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자신이 속한 업종 또 자신이 속한 상황에 따라서 미래의 대출 흐름과 또 그 대출 흐름, 또 매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가늠이 돼야 되지만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3종 세트 이렇게 소상공인 DB, 소상공인 평가 모형,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라는 미래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서 이런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런 거 만드실 때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여기들도 그 모형 개발 단계부터 좀 참여시켜서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은행들이 주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은행들과 시비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또 한편으로는 엔드 유저가 소상공인도 되고 또 은행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정확한 미래된 대응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삼각형 3종 세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정보를 이제 수집할 때 우리 금융결제원이나 보험개발원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금융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네. 공유하거나 이렇게 협조하거나 제공하실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결제원 저희가 같은 데는 어떠세요? 애당초 데이터 자체가 이 중금리 대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공백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공백을 메꾼다는 것은 기존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또 신용정보, 또 공공정보까지 다 포괄을 해야 되는 어려운 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개발원, 그다음에 또 관계기관, 또 결제원 같이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의 완결성을 갖추고 그 완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DB와 그다음에 모형을 좀 충실히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금융결제원도 네, 여러 결제 관련돼서 많이 또 축적되는 데이터들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결제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결제원은 이제 이미 뭐 대한신용정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동이체, 통신료, 보험료 이런 거 낸 정보라든지 계좌이체 정보, 또 기업 대한신용정보로서는 이제 뭐 어음이라든지 자동이체 또 외상매출채권 이런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 중에 세금 납부 정보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수납처리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유용하게 이렇게 대한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행정부 주무부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보험개발원도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실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들이 저희들한테도 보내고 신용정보원으로도 보험 데이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뭐 또 신용정보원에서 그밖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직접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법제라든지 이런 거 테두리 내에서 서로 협력하거나 공유할 것들은 좀 해서 그 효과성을 더 높이는 거는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한이 말씀대로 필요하시다면은 그 결제원, 그다음 개발원 또 저희가 같이 3자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가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완결된 데이터를 그 DB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 9페이지 보니까 그 결국 이제 이 정보가 모이게 되면 전세 대출 관련 금융사기 대응 플랫폼도 구축이 돼서 그런 중복 전세 보증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인프라도 이게 돼서 과연 내가 이제 불법 출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 채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그런 관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이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활용 같아요. 활용. 이 시스템만 구축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것들이 소비자나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자 변동 조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걸 해서 1,000건에서 한 5,000건으로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절대 규모로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하시면 진짜 국민들한테 이런 제대로 만든 데이터들이나 만든 시스템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한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최근에 그 전세자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동산원하고 저희하고 데이터 결합을 했습니다. 데이터 결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요. 아직 뭐 완결된 상태는 아닌데 거기다 또 하나 추가시킬 부분인 그 데이터 인공지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이종 간에 서로 다른 영역 간의 데이터 결합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 사기였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원이 주요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저 신용 정보는 그 신용 관련 정보를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약 300만 건의 임대인 정보를 좀 키값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 정보하고 저희 데이터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과연 부동산 물건지가 문제였는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용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좀 판별을 했고 아마 오늘 정도의 국가 AI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저희가 감형처리 같은 경우를 정보를 좀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국세청 그다음에 또 법원 보다 많은 정보가 좀 유지가 된다면 같이 결합이 된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2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그 실제로 데이터 결합이 있어야지만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때 비로소 인공지능이 작동됩니다. 그렇다면 감형처리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현재 감형처리 단계는 각 기관들이 적정한 감형처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 만들고 근데 위원회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품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명세서만 보내드리면 각 기관에서 저희가 이 정도라면 뭐 위원회 만들고 또 뭐 굉장히 많은 시간 필요 없이 그 감형처리 자동화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고서는 없지만 그게 빠르다면 올 6월 정도에 시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허들이 사실 그 감형처리 결합 단계가 어려웠거든요. 이게 사실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같이 공유해가지고 감형처리 솔루션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은 뭐 위원회 만들고 시간 보내고 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데이터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그럼 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신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기관들이니까 국민들과의 접점이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국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들은 국민들한테 바로 연결되거나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서울보증보험 랜섬웨어 공격에 또 보니까 뭐 일주일 만에 가서 또 찾아내시고 피해를 또 최소화하시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후 수습이 중요합니까? 지금 금융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적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적으로 이제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비자 피해, 그러니까 2차 피해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는 복구도 필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사전적으로 이렇게 뭐 체크도 받고 점검도 받았는데 또 보면 뻥 터지고 또 그다음에 생각하지 못한 쪽에서 계속 예측 불허의 상황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적 예방입니다. 이제 사전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무엇보다 경영진이 좀 관심을 갖고 금융회사가 보안을 우선시하는 좀 문화가 돼야 되고요. 또 보안이라는 게 일부 조직이 하지 않고 그 조직의 전 직원들이 보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금융보안원도 그런 걸 관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위협 정보를 분석해서 금융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아마 현재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금융회사가 이제 좀 취약점을 항상 사실 이제 취약점을 다 개선할 수는 없는데요. 자기가 뭐가 취약하다는 걸 안다면 사전 방배할 수 있는데 그런 취약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제 모의 해킹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 해킹도 금융회사가 좀 많이 해서 예방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모의 해킹 같은 금융회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뒷받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모의 해킹이 약간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의 해킹을 하는 곳이 저희 이제 금융보안원이 좀 많이 하고요. 민간 업체도 하고 있는데 이 전문적인 좀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모의 해킹 방식보다는 전반적인 취약점을 점검하는 종합 점검 방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금융회사가 모의 해킹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제 개보이나 정통부터 이제 모의 해킹을 법에 반영해서 의무화시키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금융보안원은 모의 해킹 인력이 많습니다. 매년 해킹대 입상자를 한 5명에서 10명씩 하고 있어서 현재 한 50명에서 70명 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의 해킹 조직을 좀 확대해서 모의 해킹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런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네요. 화이트 해커. 네, 화이트 그런 해커. 인력들 같은 경우도 더 확충하셔서 그런 거에 잘 공급하는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 이거 뭐 근원적인 문제인데 최근까지 쿠팡 같은 이제 사태를 보면 이게 금융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금융 밖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다시 금융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에 이제 우리가 관심 대상이나 이런 영역들이 더 확대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쿠팡하고 아마 쿠팡페이가 있고요. 쿠팡은 이제 전자통신법에 의해서 이제 기사 관할이고 쿠팡페이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대상이라 아마 저희 금융감독원이나 저희 금융보안원에서 사원사에 해당은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민간 이제 페이하고 일반 플랫폼 업체 간에 어떤 완페이, 완아이디어 같이 이제 이렇게 서로 어떤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긴밀히 협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통합할 수 있는, 통합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보안원도 이제 금융 틀 내에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야를 좀 넓게 본다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보면 사고의 틀을 좀 넓혀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보험개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손 24, 그죠?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전산화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이 서류 필요 없고 병원 가서 떼다가 보험사한테 낼 필요 없고 그냥 바로바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서는 실제로 지금 가입률이 한 20몇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제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자 그러는데 그것 말고도 하여간에 보험 개발원 차원에서도 좀 뭔가 더 그 내에서 좀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2만 6천 개 요양기관 정도. 근데 요양기관들은 EMR 업체라고 EMR 업체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그 의무 기록을 관리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자기들 그 병원을 운영할 때
전자 쪽 그쪽으로 의존을 많이 하는데 참여 EMR 업체 그러니까 우리 실손 24에 동의하는 EMR 업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다 따지면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요. 계속 그 100%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계속 EMR 업체를 설득해 나가고 있고 그 개발도 가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협회와 보험회사 같이 해서 그 비용 내고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70%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실손 24가 되는 병원과 병의원과 안 되는 병의원 이게 또 소비자들이 그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87%가 실손 24 되는 병원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만 우리가 달성해 놓으면은 그 소비자 압력에 의해서 보험계획자 압력에 의해서 그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물론 지금 광고 홍보도 많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신데 그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편리하고 이게 도움이 되고 그런 걸 느끼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홍보가 됐든 뭐 다른 체험 서비스가 됐든 그런 쪽에서 하여간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좀 소프트하게라도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 힘들이나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아까 설립 취지가 보니까 계약자 보호 뭐 이런 걸 해서 한다는데 실제 보험개발원이 이게 지금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보험 회사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고요. 일부는 우리가 저 자체 수익 사업이 있어서 카히스토리라고 중고차 이력 서비스 또 저 기술연구소에는 그 자동차 수리 견적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200억 정도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회비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으로는 암만 해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의 재원에 의존하는 거가 되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계약자 보호 이 중간에서 그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적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떠세요? 이사회를 지금 보험사 분들 이외에 공익 이사라 그래가지고 뭐 법조계 대표 또 우리 저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부원장 또 언론사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 이사분들을 절반 이상 충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뒤에 우리 금융위와 금감원이 또 중립을 지키도록 많이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네네네. 하여간에 구조적으로 암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자 보호라는 아까 말씀하신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됐든 하여간에 뭐 그런 인식이 됐든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결제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그 대출 갈아타기 그것도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거를 인프라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금리 인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제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개인과 다르게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표준화하기도 쉽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애로 요인 뭘 어떤 걸 이제 풀어야 이게 좀 더 빨리 잘 될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대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전세대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는 우선 신용대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다른 업권은 지금은 이제 시작을 안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 쪽으로 가면 이제 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은행들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그 협의하고 하면서 앞으로
우선 그렇게 심플하게 나가지만 앞으로 이제 참여 업권이라든지 그리고 대환 대상의 확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고려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그 대출 갈아타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간단하게 경쟁을 촉진시켜서 소비자들 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인프라 기관으로서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 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간 소액 지급 결제 서비스. 네. 이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걸 하시면 뭐가 어떻게 좋아진다? 네. 우선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는 이제 해외 여행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또 반대로 아웃바운드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객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아주 쉽게 QR 코드만으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구매를 결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급 결제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 나라의 지급 결제 기관하고 협업을 하면 그 네트워크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주 그 싼 수수료를 가지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급결제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업무 협약을 일일이 맺어서 하려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협약, 연계, 수수료가 또 들어가고 또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예를 들어 비자라든지 마스터 이런 데다가 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싸게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먼저 좀 하고 있고요. 곧 이어서 베트남, 태국 이런 데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제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은행하고 먼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을 구현하는데 그렇게 기여를 하는 걸로 해왔고 또 앞으로 그런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계속 해나갈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넘어가고 더 활발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대신 뭘 했냐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국민사서함 제도를 또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랑 우리 기관장님들이 대화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이제 보고드리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기관한테 이런 것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뭘 물어봤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은 왜 일반에 공개되지 않나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단 기준을 알게 된다면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약점 점검은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금융회사가 1년에 한 번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 위탁을 해서요. 저희 금융보안원이나 금융회사, 저희 민간 정보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감원이 이제 취약점 평가 관련 기준을 마련을 해서요. 매년 이제 저희 그 금융회사하고 공유는 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간까지는 지금까지는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사서함에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커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약점 점검을 세밀하게 공개하는 거 해커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일반인들께서 그런 나름대로 그걸 모델로 해서 뭔가 이제 진단을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우려 사항을 뺀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한 공개해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이런 그 기관들을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서 성장금융이 모태펀드 관리 기관인가요? 정책 펀드가 너무 많고 운영 방식도 비슷합니다. VC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업종, 다양한 기업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펀드, 벤처투자는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에서 다시 펀드를 투자하는 모태펀드 방식은 맞고요. 저희가 다양한 부처의 그 정부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그 자펀드 운용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4,000여 개의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IR을 할 때 저희 공간을 활용하고 저희가 또 특별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회원들과의 교류를 높이고 그 미드업데이를 가져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좀 더 저희가 더 가까이 가라는 말씀을 새겨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VC가 아닌 기업 단위에서 이런 부분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아웃리치를 더 많이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마지막으로 요새 AI가 대세입니다. 앞으로 AX가 상용화되면 각종 전자제품에 AI 활용 관련 위험도 늘어날 텐데 이를 커버해줄 보험은 개발 중인가요? 보험사가 아직 상품성 없다고 망설일 때 국가나 공공성 있는 기관이 공동으로 상품 개발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제품에 국한한 그 AI 뭐 배상 책임 보험이랄까 이건 없고요. 다만 AI 범용 뭐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는 AI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12월 19일 우리 보험개발원이 개발해서 보험회사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장 대상은 AI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업체. 그 전자제품 다루는 데서도 도입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장하는 내용은 그 에러가 발생하거나 또 규제를 위반하거나 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AI가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이행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질문하신 취지는 보험사가 아직 상품성이 없다고 망설일 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좀 사각지대라든지 빈 부분,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사 차원에서는 돈이 안 되거나 뭐 정보가 부족하거나 해서 안 만드는 이러한 보험 상품들을 어떻게 보면 보험 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도 많고 여기에 노하우도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상품들을 좀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이런 보험 상품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시민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보험을 통해서 안전해지고 서로 간의 후생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업무 방향은 그런 쪽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더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출시를 이미 했고요. 리서치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계속 입법 동향이랄까 보험 동향을 리서치해서 그 보험회사들 뿌리고 있고요.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기관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사삼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제 아무래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 국민들 특히 오늘은 이제 인프라 기관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의 접점, 국민들과의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국민들한테 우리 업무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예? 이게 결국은 그러다 보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어떤 영향을 드리고 뭐 어떤 결과를 주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업무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이해하실 수 있고, 물론 이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질책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질책들이 우리 기관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 국민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도움이 되지 손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우리들이 해보고, 이런 형식들이 이제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럼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을지, 하다못해 아까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의 업무하는 일들,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계속해서 한번 이런 쪽으로도 더 고민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프라 기관들의 특징이 지금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뢰, 거래, 뭐 보안 이런 것들 다 뒷받침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한번 멈추면 진짜 우리 사회 전체가 멈추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점점 그런 위협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국가정보원인가요? 거기서도 그때 화재 나왔을 때 그런 것들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이게 잘못 작동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안, 인프라, 재해예방 이런 데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페이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서 해주셨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 시대 데이터 경제입니다. AI 시대 데이터 경제. 결국 AI 시대 데이터는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잠재력들, 어떻게 보면 포텐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국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볍게 손쉽게 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게 사장되면 계속 묻히기만 하고, 물론 이제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 틀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관별로 여기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모아지고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께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하기관과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암만 해도 매번 이제 국정 방향, 그다음에 그 국민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 기조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가는데, 산하기관에 계시다 보면 암만 해도 이 전문적이고 그런 내부적인 일을 보시다 보면 그런 것과의 그 접점,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약간은 우리 정책 당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항상 아까 국민과의 호흡도 있지만 이게 국가 전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도 항상 같이 고민하시면서 일들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시너지도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금융권 내에서 하는 일들 같은 경우는 금융 정책 일들은 또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추시려고 하고, 또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이 이제 회복, 당장 급한 회복에 치중했던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이제 진짜로 한번 대도약을 해보자. 근데 그 대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분만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 그래서 다 같이 성장이 골고루 가면서 그 힘들이 굉장히 저변이 넓어지고 더 힘이 강해지는 그런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으로 간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그런 측면에서 업무라든지 뭐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국정 방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